조합장은 정치와 경쟁사회를 중심으로 조합 의사결정기구가 왜 중요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시간 준비하였고요. 오늘 특강을 맡아주실 김영호 변호사님은 재개발 재건축 분야 전문 변호사로 현재 법무법인 청량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진행하는 강의인 만큼 큰 박수로 환영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불 꺼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청량의 대표 변호사 김영호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는데 많이 와주셔가지고 네, 많이 좀 떨리긴 하네요. 오늘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곧 중요한 우리 재개발 조합에서 혹은 재건축 조합에서 혹은 모아타운에서 중요한 임원의 자리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중요한 분들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역시 의사결정 기구, 그 다음에 임원, 그러니까 이사회와 대의원의 총회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강의는 우리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와 대의원회 그리고 집행기구로서의 이사회에 관한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면은 조합 설립인가라든가 사후 시행 계획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라는 복잡한 절차 이것들은 사실은 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요거를 설명해 드려도 사실은 1시간 만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사회, 대의원의 총회 이것들은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제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그것만 몇 가지만 기억하고 가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은 많은 이제 도움을 얻고 가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일단 목차는 우리 의의,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이 순서로 되어 있고요. 의의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이게 일단 개괄적으로 무엇이냐, 이사회가 무엇이고 대의원회가 무엇이냐, 총회가 무엇이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정비사업의 조합장과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해요. 여러분 이사회 구성에는 조합장과 이사회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그 이사회는 상근이사, 그러니까 총무이사가 있는 데도 있고 관리이사가 있는 데도 있고 명칭에도 불문하고 이사와 조합장은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감사는 뭘까요? 감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은 아니에요. 하지만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어떤 독립한 견제기관입니다. 요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중요한 거는 앞에 앉으셔가지고 필기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자료를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조합장과 이사 감사는 모두 임원으로 통칭을 해요. 이들에게 집행기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집행기관으로서의 임원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조합장, 이사, 감사는 집행기관이고요. 조합장과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해요. 이들에게 집행기관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행기관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독립된 의사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의원회와 총회, 대의원은 의사결정기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정관이라든가 도시정비법을 보면은 대의원회는 의사결정을 한다.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총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총회는 다음의 사항의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사회에서는 다음의 사무를 집행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사회가 우리 이사 어쨌든 임원으로서 조합원들이 뽑은 사람들이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의사결정 권한은 없고 이미 대의원회나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받은 사항을 이제 집행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겁니다. 계약 체결에 대해서 대의원회 혹은 총회의 의결을 거쳤으면 그거에 대해서 서명을 하고 그 체결된 계약에 따라 돈을 용역대금을 집행하고 이런 집행기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대의원들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의사결정 기구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모든 안건을 다 총회, 조합원들로 구성된 총회를 개최해서 진행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게 되겠죠. 자, 총회라는 거는 모든 조합원들이 다 모든 조합원들에게 의사결정에 대한 통지를 하고 요거에 대해서 투표해 주세요 라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일일이 모든 의사결정을 다 총회에다 맡기게 되면요. 이 사업이, 신속성이 특히 중요한 이 사업이 매우 저해됩니다. 그래서 도시정비법이나 정관은 대의원회에 많은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하고 있어요. 자, 대의원은 그래서 위임받았습니다.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의사결정 기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고라고 써져 있죠.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총회가 있습니다. 최고기관이에요. 최고기관. 총회는 모든 안건에 대한 심의가 가능해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행정부, 국회, 국민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사회는 행정부로 이제 치환을 해보고 대의원회는 국회로, 그 다음에 조합원은 국민으로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대통령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죠. 국민들이 선출한 최고의 기관입니다. 자신들의 측근인 이사들의 보좌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장관들은 집행기구이지 의결기관은 아니에요. 의결기관은 국회, 즉 대의원회와 국민, 모든 조합원들로 구성된 총회. 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뽑은 대의원들이 나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해 주겠지. 이거 대의원들도 우리 손으로, 조합원 손으로 뽑는 거거든요.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길 바라며 많은 사안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위임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위임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제 확인해 볼 건데요. 의사결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의원회에 위임하지 않고 모든 안건들을 다 총회에서 하게 된다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국회의원들한테 맡기지 않고 모든 걸 국민투표에 붙인다면, 우리 4천만 명에 대한 전체 투표를 붙인다면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소요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혹은 조합원들은 사업을 잘 진행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대의원들과 임원을 뽑고, 대의원들이 의사결정을 알아서 잘 진행해 주고 임원들이 잘 집행해 주기를 바라는, 좀 위임을 해주는 존재지만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조합입니다. 이 조합원들이 뭉치면 뭘 할 수 있냐면 조합위원과 대의원들, 너무 당연하죠. 다 해임시켜버릴 수 있어요. 조합원들이 뭉치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사사건건, 모든 안건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에서 어떤 안건이 가결이 됐어요. 자, 총회 소집해가지고 그거 부결시켜버리면 대의원에서 가결된 거 다 없어집니다. 무효가 됩니다. 거꾸로 대의원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래? 대의원들이 이제 부결시켰어? 나 한번 총회 한번 물어보자. 전체 조합원들 한번 물어보자. 했을 때, 총회에서 근데 가결됐어요. 대의원에서 부결됐는데, 그러면 총회가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조합원 전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국민, 조합원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약하면은 요 부분입니다. 조합원들로부터 선출된 조합장, 이사, 감사. 이 사람들을 임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한 조합원들로부터 선출됩니다. 대의원들이. 임원은 도시정비법에 정해져 있죠. 전체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돼요. 이 10분의 1이라는 법정 규정이 숫자가 뭐 적다고 하면 적겠지만 또 많다고 하면 많아요. 왜냐면은 국민으로 치면 4천만 국민 중에 400만 명, 10%에서 400만 명이 전부 국회의원인 셈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 10%가 모든 조합원들의 의사를 대변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 부분도 한번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실 포인트. 조합원들이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 조합위원들은 조합의 사무를 집행한다. 집행기구라고 그랬죠. 조합원들이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 대의원들은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의 범위에서만 갖는다. 누구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총회, 즉 조합원들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조합원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한 조합총회 결의는 사무집행, 의사결정 권한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 총회에서 조합원들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1인 1인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조합원들이 힘을 뭉쳐서 이 총회를 열면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포인트, 조합총회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다. 뭐가 제일 좋다, 뭐가 제일 세다, 총회가 제일 세다, 요거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도 순서로부터 할 거니까요. 자, 총회,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총회가 어떤 일을 하고 뭘 조심해야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여기에 나온 것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총회를 설명하려면은 차라리 총회가 할 수 없는 의사결정이 무엇인가, 한계가 무엇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게 나아요. 자, 너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규정하는 거랑 너 이거는 할 수 없어 라고 규정하는 거랑 뭐가 더 센 것 같아요? 뭐가 더 넓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야, 너 이거 할 수 없어 라는 건 뭐냐면은 그 반대, 나머지는 다 해도 돼 이런 뜻이거든요. 총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총회 한계부터 보시면 돼요. 총회가 할 수 없는 거, 이거를 빼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시정비법은 이제 법령 용어가 좀 나오기 시작해요. 법령 용어가 나오는데 강행 규정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강행 규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반대 개념은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우리 조합은 정관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자치규약으로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딱 몇 가지 절차를 명시해놨어요. 자, 이거를 위반하면은 아무리 총회에서 만장일치를 했다고 해도 무효야 라고 강행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정해놓은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도시정비법 제29조 계약의 방법입니다. 너무 이거는 다 지금부터 추진위하는 단계부터 아마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계약 체결할 때 어떤 절차 거치는지 혹시 아세요? 미리 아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네, 입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무조건 입찰 절차.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깜깜이로 막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리베이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작물 철거공사 같은 거, 지작물이라는 개념도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 철거공사랑 또 달라요. 지작물 철거공사는 이런 거 막 한 100억 잡아놓고 있어요. 실제로는 한 20억 정도 되는 것들 이렇게 이제 쭉 수의계약 체결해놓고서는 리베이트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법에서 정해놨어요. 자, 무조건 경쟁 입찰을 해라. 자, 발주를 하면은 거기에서 서로 경쟁을 붙여가지고 업체들끼리 서로 경쟁해서 제일 싼 업체를 선택하든 경력이 좋은 업체를 선택하든 조합원들한테 투표를 해서 맡겨라 라는 계약의 절차에 대해서 29조가 정해놓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총회에서 우리 지역에 이런 업체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조합원 다수가 운영하고 있는 누구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엄청 훌륭한 업체입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얘네 전환 동의로 해가지고 이 업체로 가시죠. 또 믿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수의 계약을 해버렸어요. 이거 조합원 총회에서 다 가결됐다고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무효예요. 왜? 강행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도시정비법 29조가 정해놓은 절차를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은 무효가 됩니다. 이게 도시정비법의 한계예요. 또 다른 예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조합 임원분들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조합 자격상실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에는.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한 법을 위반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혹은 도시정비법을 위반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임원 자격이 아예 없어져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애초에 전과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이 출마 자격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도시정비법이 이렇게 강력하게 정해놨어요. 강행 규정으로서. 임원 결격 사유라는 명칭으로 정해놨단 말이죠. 근데 한 조합원들 대다수 한 80% 되는 분이 야 우리 조합장님 너무 억울하다 이거는 비록 벌금 500만 원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500만 원 나왔지만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어디 있겠냐. 우리는 이분 재신임 하겠습니다. 딱 가결했어요. 하지만 무효입니다. 조합장으로 총회에서 그렇게 가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강행 규정의 성격. 이거는 하면 이거는 내가 정해놓은 요 절차, 요 규정만큼은 위반하는 총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행 규정을 위반한 안건은 가결해도 무효가 돼요. 그래서 강행 규정을 위반한 안건은 가결하면 무효이다. 이게 총회의 첫 번째 한계. 두 번째 한계입니다. 의사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안건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조그맣게 단서를 하나 다뤄놨는데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의사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안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막 조합원 투표로 막 했는데 가결 혹은 부결이 됐어요. 근데도 강제할 수 없을 것 같은 안건.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떠오르시는 거? 네. 그럼 제가 설명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시간 때리려고.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표결의 결과 그대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결의 결과. 즉, 가결됐다고 했을 때, 총회에서 가결됐다고 했을 때, 가결된 대로의 효과가 인정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고, 혹은 총회에서 부결됐어요. 부결됐으면 부결의 효과를 인정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조합이 어떤 정비사업 전문 권리업자랑 계약을 체결했는데, 정비사업 전문 권리업자가 나 돈 못 받았으니까 3억 주세요라는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에서 판사가 3억은 좀 과하고 2억 지급해라 라고 땅땅땅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은 조합은 법원 판결에 따라 2억의 채무가 발생했어요. 이 2억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제 조합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2억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사회는 집행기관이에요. 자, 의사결정기관이 아니에요. 2억을 내가 함부로 집행해도 될까? 라는 걱정이 돼요. 판결에 따른 집행. 그래서 이거를 총회에다 올렸어요. 안건으로. 총회 안건을 올렸어. 자, 우리 판결에서 따라서 2억을 지급하기로 하는 재판에서 졌는데 이 2억을 지급해도 될까요? 라고 의사결정을 붙이니까 조합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 돈 아깝게 왜 돈을 갚냐? 부결시켜버렸어요. 자, 부결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돈 안 줘도 되나요? 판결로 난 효력을 총회 결의로 무시할 수 있는가? 아니죠. 자,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사안으로 가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관철할 수가 없어요. 이미 애시당초 의사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인 거예요. 이거는. 법원의 판결 같은 거. 인허가청의 인허가상. 당신들 자 사업시행계획 인가 조건으로 여기에다가 여기 기부채납으로 뭘 해. 혹은 뭐 학교 하나 설립해. 라고 저기 사업시행계획 인가 조건으로 달았어요. 총회 붙였어요. 자, 부결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학교 안 짓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자, 부결된 거죠? 이거 관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총회에서 부결됐으니까 저기 학교 못 짓겠어요. 그러면은 인허가청에서 다시 해오세요 라고 하든가 아니면 사업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결 혹은 부결의 의사결정을 관철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은 의사결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예. 뭐 또 다른 예도 있어요? 조합 직원. 자, 조합 직원을 채용할 때 어디에 관한, 누구에 관한일까요? 이런 거 미리 알아두시면 좋아요. 조합 직원은 보통 운영 규정에 따라서 조합장이 임의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대의원의 추인을 받아야 돼요. 해고는 어떨까요? 해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저 직원들은. 이거 미리 좀 얘기 드릴게요. 우리 조합 임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리자의 지위에 있으니까. 임원의 지위에 있으니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 조합 직원들, 사무장, 뭐 국장, 조합 뭐 실장님들 이런 분들 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해고를 해야 될 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고를 하려고 총회 결의를 붙였어. 혹은 대의원의 결의를 붙였어요. 자, 총회에서 가결됐어요. 해고가. 일을 못하는 이유로 이 사람을 해고하고자 합니다. 총회 안건으로 붙이고 가결됐습니다. 이거는 효력이 있을까요? 직원 해고. 효력 있죠. 그렇죠. 효력 있어요. 직원 해고는 못하면 해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에요. 해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일도 너무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너무 큰 손해를 끼쳤어. 그러니까 우리 퇴직금을 주지 말자. 얘는 퇴직금을 줄 가치가 없는 애다. 라는 의사결정을 올려가지고 가결시켰어요. 그러면 퇴직금 줄 의무가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왜냐? 이것도 의사결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기간 이상으로 근무를 한 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퇴직금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법에서 미리 정한 사항이에요. 이거를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것들이 한계예요.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안건, 애초에 의사결정 대상이 될 수 없는 안건, 이것들이 어떤 법리적인 한계라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한계예요. 밑에 이제 총회 개최 절차 및 의결 절차라고 써놨고 조합원들의 무관심이라고 써놨습니다. 사실 이 밑에 두 개가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조합 임원을 하실 때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총회 개최 절차 및 의결 절차가 비용 문제와 복잡성이라는 표제를 달았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회의 개최 절차 및 의결 절차에 관한 도시정비법 규정은 대부분 강행 규정이에요. 자, 절차에 대해서 정해놨어요. 총회를 개최하려면은
소집 권한이 있는 조합장 또는 5분의 1의 조합원 발의 또는 3분의 1의 대의원의 발의로서 조합장이 소집 공고를 해가지고 막 책자를 보내고 서면 결의서 제출하라고 우편으로 보내고 이렇게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14일 전에 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우리 조합은 다들 조합원들의 협조가 잘 되니까 내일 반상회 하듯이 동네 반상회 하듯이 내일 당장 이 안건에 대해서 투표하러 오세요라고 해가지고 한 60분이 한 100분이 다 왔어요. 조합원 100분 중에 100분이 다 왔다고 해요. 그래도 무효예요. 왜냐?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절차라는 거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해야 돼요. 그 법에서 정한 기간은 14일이란 말이에요. 자, 14일 동안 조합원들이 적어도 이 기간 동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관리처분 계획 같은 경우는 30일이에요. 30일 동안 미리 공람 공고를 해가지고 검토할 시간을 주도록 만들어요. 이 법적인 기간을 우리는 조합원들이 다 합의 잘 되니까 무시하고 그냥 하루 만에 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가결됐다고 해도 무효예요. 왜? 그러한 의사결정은 조합원들의 충분한 고민을 거치지 못한 위법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라는 취지로 법원에서는 다 무효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잘 거쳐야 된다. 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어요. 먼저 이제 조합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조합원들한테 통지를 해야 돼요. 요새 소규모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조합원 수가 100인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쉽게 할 수 있는데요. 1000명 넘어가는 조합원들 있잖아요. 삼풍, 아니면 이런데 반포, 미도, 아니면은 한남동 이런데 막 1000명 넘어가는 데서는 이 사람들 주소 찾는 것도 굉장히 다 곤란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등기부 다 떼가지고 주소 보내서 일일이 다 총회책자 보내주고 서명결의서 보내주고 이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조합원들이 참석해야 할 장소도 대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조합원들이 100분 정도면 교회 같은 데서 많이 하는데 옛날에 코로나 때는 인원 모임 자체를 금지하다 보니까 무슨 영화관 같은 데서 대관해가지고 영화관을 1층부터 5층까지 대관해서 영화관에서 하기도 하고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었죠. 한 1000명 정도 되는 조합원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직접 참석 비용이 시군자 선정총회는 50% 직접 참석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한번 하려면은 총회 대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 총회 대관 비용, 그 다음에 서면 결의서를 받아줄 홍보위원들, 쉽게 OS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OS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무슨 이런 거를 OS를 동원해서 돈 써가면서 이거를 받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필요해요. 보면은 이거 안 하면 조합원들이 잘 참석 안 해주시거든요. 근데 OS 위원들, 홍보팀장이라는 사람들 1급으로 한 18만 원 받고 그 밑에 이제 실제로 돌아다니는 OS 요원들 1급으로 한 10만 원 정도 받는데 이거 총회 14일 동안 다 이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 고용 비용만 한 7천만 원 정도가 보통 통상적으로 소요가 되죠. 한 총회에서. 그 다음에 공증 변호사도 섭외해야 되고요. 사회자도 있어야 되고 속기사도 있어야 되고 전부 다 돈입니다. 촬영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모든 안건을 사실 우리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니까 우리는 민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대의원을 없애버리고 다 총회에서 해보자. 우리 의사결정 기구 다 투명하게 총회에서 하자. 라고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대의원에 이제 많은 위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총회의 경우에 또 이제 이 절차적으로 좀 이제 조합이 조금 곤란하게 되는 규정이 뭐냐면 직접 참석 규정이에요. 직접 참석 규정. 이 직접 참석 규정이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조합 총회를 하려면은 최소한 어떤 안건이든 간에 10분의 1, 전체 조합원의 10분의 1이 직접 참석해야 되고요. 사업 시행 계획 변경 혹은 관리 처분 계획 혹은 예산에 관한 안건이 있으면 무조건 20%가 직접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 시공자 선정 안건은 전체 조합원의 50%가 직접 참석해야 됩니다. 직접 참석해야 되는 이 인원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합원분들 20% 통상적인 안건은 20%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다 사업 시행 계획인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20%로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총회를 하면 대부분 20%는 기본적으로 와야 된다고 염두에 두시면 좋은데 20%가 안 오겠어? 라는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오기 어려운 경우 많아요. 언제? 특히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같이 동네에 모여서 동의서 쓰면서
동의서 때 동의서 내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정비 수립을 위한 동의도 받으시고 조합 설립 동의 받으시고 다 이 동네에 있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세입자를 두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은 지금 아직 이주를 하기 전이니까 같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서 받는 게 편해요. 근데 어느 관리처분계획이가 나오면 이제 이사를 가셔야 되잖아요. 왜 그래야 철거를 하고 착공을 하니까. 그럼 그때 되면은 조합원분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여기 살던 분들이 뭐 근처로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조합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아예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면은 진짜 총회 날짜를 잡아놓고 이날 오세요라고 했을 때 안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집이 멀어졌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접 참석이라는 비중이 나중에 안건들이 이제 좀 계속 뒤로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직접 참석 비율은 더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총회를 개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비용도. 그리고 총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 얼마 전에 했어요. 제가 녹음이 되는 건가요, 이거? 현장을 얘기하면 안 되겠네. 조합. 지금 이제 입주까지 된 조합이에요. 거기 이제 요새 비례율이 굉장히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요새 공사비가 굉장히 올랐고 뭐가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그 이전 고시를 해야 되는데 비례율이 많이 하락되니까 관리처분계획 변경 안건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부결을 했어요. 한번 부결하고 그 다음 총회는 다시 가결하자 으쌰으쌰 해서 모았는데 성원이 안 됐어요. 20% 직접 참석이 안 돼가지고 그 조합원분들이 800명이었는데 20%가 안 왔거든요. 200명이 무조건 왔었어. 150분 정도가 왔었어야 되는데 안 왔어요. 그날 제가 사회자로 갔었는데 그날 가서 1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조합원들 부글부글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130명이 왔는데 30명이 안 와가지고 총회를 못 하는구나. 자, 총회 못 해요? 이것은 그러면 유회가 되는 겁니다. 유회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대관, 사회자, 공증변호사, 속기사, OS 비용 한 번 더 해야 돼요. 돈 그냥 한 번 날린 거예요. 날리고 다시 소집해야 돼요. 돈이 2배로 드는 거예요. 총회 한 번 실패하면은 엄청난 손해가 납니다. 그러니까 총회를 함부로 열지도 못해요. 조합원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함부로 열기 무서운 거고. 왜?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런 겁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한계가 이런 것들이에요.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서면결의사랑 직접 참석자, 현장 투표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요거는 어떨까요? 좀 법적인 개념 좀 재미없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그 투표할 때 서면결의서 많이 쓰시는 거 아실까요? 서면결의서라는 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추진위원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조합원 분들도 있으십니까? 어때요? 조합원 분들 계세요? 보면 다 직접 참석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직접 참석하세요? 직접 참석하시고 서면결의 제출하고 직접 참석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서면결의서 안 하고 현장 투표용지로 받으세요? 양쪽 다 있어요. 양쪽 다. 가끔은 서면결의서 제출하고 직접 가기도 하고 그냥 서면결의서 제출 안 하고 직접 투표하기도 하고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면결의서 제도가 왜 필요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원분들이 의결권을 이제 행사해 주셔야 되는데 다 일일이 여기 총회 장소에 와서 의결권을 행사하기에는 물리적인 그리고 시간적인 제약이 많아요. 지금 여기 조합원분들 그룹 이제 알 수 있듯이 우리 그 조합 안건들이 한 10개 정도가 되면은 이거를 그 안건을 상정하고 설명하고 토론하고 개표하고 이거 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빨리 끝나면 2시간, 오래 걸리면 4시간 정도 걸리는데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지치고 지겨운 절차예요. 그래서 많은 조합원분들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함으로써 의사결정을 대체해요. 그런데 직접 참석 규정이 아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10%, 20% 직접 참석 규정이 있으면은 이 직접 참석자분들께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직접 참석하신 분들께는 현장 투표용지를 안 주겠죠? 현장 투표 용지를 주게 되면은 이중투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참석자 명부를 미리 만들어 놓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신 조합원들께는 파란 이 띠지를 매게 하고 이분들은 현장 투표 권한은 없어요. 그 다음에 서면결의서 제출하지 않고 나는 여기 와서 직접 하겠다 하는 분께는 빨간 띠지를 주고 이분들한테는 현장 투표 용지를 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서면결의서 제출하고 아예 안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서면 결의서를 제출을 함으로써 나의 모든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실은 직접 참석 규정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최소한 임원을 하실 분들이라면은 최소한 나는 서면 결의를 했지만 동시에 나가시기도 해요. 현장에 나가야지만 직접 참석 비율, 머릿수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투표만 한다고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충족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난관에 부딪히는 거는 의사정족수예요. 의사정족수가 뭐냐? 개회정족수. 개회가 될 요건. 개회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사례니까, 사실 사례라고 한다면은 판례, 저는 뭐 변호사니까 판례를 많이 알지만 여러분들한테는 판례보다는 실제로 그냥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기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단적으로 이래요. 뭐 여기 임원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조합원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총회 계속 총회의 직접 참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보통 총회 분위기 어떠세요? 자, 총회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해보셨어요? 분위기 어때요? 다 일사천리로 막 다 됩니까? 아니면 시끄럽습니까? 어땠어요? 한 번만 얘기해보세요. 좋았어요? 좋아요? 좋죠. 처음엔 좋아요, 처음에 좋은데, 자, 시간이 갈수록 맨 처음에 사업 시행 계획인가 할 때, 정비 사업비의 추산액을 정할 때는 비례율이 막 적어도 100% 떨어지게 만들어 놓진 않아요. 한 140%, 150%를 만들어놔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고 실착공휴일 기준으로 공사비가 올라가 있죠. 그리고 뭐 물가, 공사비가 올라가는 게 가장 크고,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돈이 들다 보면은 비례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게 총회예요. 관리처분 때 되면은, 최초 관리처분 때는 좀 또 좋아요. 왜냐면 관리처분이 나오면 일단은 진짜 구분응선 다 돌아간 거니까, 그때부터 이주가 되니까. 근데 관리처분 최초 계획 말고 변경이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비례율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둘씩 불만을 가진 분들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불만을 생긴 분들은 서면 결의서로 부결을 하면서, 나는 나 불만 있으니까 부결할래 하고 서면 결의서 제출하고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해요. 이 총회, 조합장, 한번 발언권 좀 주세요. 이게 뭔 개판입니까? 그런 분들이 대다수가 와요. 총회에서는. 그때 내가 되면은. 그러면은 분위기만 보면은 진짜, 야, 이거 오늘 부결되겠다. 안건들이. 분위기만 보면, 직접 참석하신 분들은 다 현장에서 내가 어필을 하길 바라거든요. 내 얘기를 들어주길 바라고. 단순히 투표에서 부결 표시를 던짐으로써 나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래봤자 다 가결될 게 뻔하니까. 내 의사를 좀 임원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여기에 직접 참석하신 조합원들이 알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분들이 대다수가 장악을 해요. 장악을 하게 되면은 분위기 자체가, 저에 문제가 있나 보다. 여기 현재 참석하신 그냥 우리 평범한 일반적인 찬성표를 제출하고 무관심한 그런 일반적인 조합원들이 문제가 있긴 있나 보다라는 오해를 갖게 되고, 그게 이제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임원분들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항상 다 좋거든요. 누구나 다 단합을 해가지고 75%, 80% 동의를 해가지고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잖아요. 그때는 다들 한 몸이에요. 한 마음이 되고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되면은 조합원들이 조금씩 흔들리게 돼요. 그때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조합 총회에 좀 꼭 와달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반대파가 다수가 구성하면, 우리 예를 들면 500명, 제가 저번에 갔던 그 사회를 봤던 그 조합, 800명 정도 조합원이 되는데, 딱 반대하는 사람 한 100명, 2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총회장에 오다 보니까 나머지 조용한 600명의 조합원들 다 찬성표를 해서 안건들은 가결이 되는데, 그 분위기만 보면은 너무 안 좋거든요. 심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가만히 있는 조합원들도 선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조합원분들, 임원분들은 혹시라도 그 서면 결의만 제출을 하고 그 의결권을 행사하기보다는 반드시 현장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 꼭 당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런 비용과 복잡성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총회를 잘 해야 되는데 직접 참석의 비율이 높아야 된다. 왜냐? 직접 참석을 안 하면은 총회를 다시 해야 되니까. 근데 직접 참석을 못하는 이유가 뭐다? 비대위가 점점 많아지니까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맨날 가봤자 서로 싸우는데 시간만 질질 끌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소리 큰 소수의 위력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임원 해임하는데 몇 프로 사람만 있으면 되는지 아세요? 네, 저 조합장은 이번 해임 한번 시켜야 되겠다. 한번 탁 바람 불려가지고 한 100명 중에 몇 명의 동의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임원 해임하는데 몇 명 정도 대략? 20%? 20명? 25명? 누가 얘기하셨어요? 25명? 25명. 얘기하신 분 없나? 25명이 맞아요?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자, 조합 총회, 특히 해임한 건은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가 돼요. 개회 요건은 과반수 출석이에요. 그래서 100명 중에 51명, 과반수니까 51명만 출석하면 개회가 되고 51명 중에 출석에 과반수가 동의하면 그 안건 이제 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적으로 100명 중에 26명만 갖다 우리 편으로 데리고 오면은 조합장 해임되는 거예요. 날아가요. 100명 중에, 그러니까 74명이 무관심하고 해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6명, 26%에 의해서 해임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워요. 우리 조합에서는. 임원을 날린다는 게 너무 쉽습니다. 이 가장 큰 문제는 조합원들의 무관심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소수가 굉장히 목소리가 커요. 일당백이에요, 일당백. 이런 거 보면은 조합이 휘청휘청 하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목소리 큰 한두 명이 진짜 막 엄청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뭐 어떻게 방법도 없어요. 그렇게 휘둘리면은 조합이 산으로 간다. 어느 순간 해임돼 있고, 어느 순간 사업지원 2년, 3년 돼 있고, 아주 곤란한 상황이 처한다. 이런 것들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뭐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셔야 돼요. 비례율 하락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제가 여기 녹음하고 있는데 너무 이런 말 해서 좀 그렇긴 한데, 비례율은 하락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물가는 오르고요. 자, 항상 경기가 좋을 때는 비례율이 오히려 높아지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요새 추세, 앞으로 5년, 10년의 추세는 계속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계속 인건비가 오르고 있고, 지금 특히 요새 달러가 굉장히 비싸졌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1,000원 된 게 1,400원, 1,500원 됐고, 예를 들어 마감재 같은 거 다 유로, 이탈리아, 우리 조합원들은 프리미엄으로 하겠다 해서 다 외제로 깔았는데 유로가 이제 1,500, 1,700 됐어요, 지금. 이제 시공사가 나 공사 못해라고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비례율이 떨어지는 거는 너무 자명해요. 이 떨어지는 폭을 줄이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조합원들이 담합해가지고 빨리빨리 사업 시행 계획, 조합 설립인가 1년 만에 딱 치고 가고, 사업 시행 계획인가 1년 만에 딱 치고 가고, 관리처분 계획인가 1년 만에 딱 치고 가고, 2주 1년 만에 딱 끝내고, 착공. 조합 설립부터 4년 만에 착공 들어가면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지금 조합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지역 제가 부탁받은 내용 중에 좀 사례를 많이 말씀해 달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현장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청주에 있는 현장이 있어요. 거기는 2주가 끝난 지가 2주, 전체 조합원하고 청산자, 이런 영업관자 2주가 끝난 지가 벌써 3년이 됐어요. 3년 전에 2주가 끝났어요. 근데 철거를 안 하고 있어요. 철거를 왜 안 하고 있냐? 일반 분양 세대가 2,500세대거든요. 지방은 굉장히 땅이 크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 면적도 엄청 넓어요. 근데 조합원들이 다 이주 시켜놓고 시공사 입장에서 물가가 너무 오르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일반 착공을 못하고 있어요. 자, 착공 왜 못하냐면은 이 구조를 또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요새는 신탁 방식으로도 많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미 진행되었거나 이미 완료된 대부분의 현장들은 신탁 방식이 아니었어요. 다 조합 방식이었거든요. 조합 방식은 뭐냐면은 시공사가 와가지고 먼저 철거하고 막 지어요. 자, 기성률에 따라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일반 분양이 되면은 일반 분양자들이 납입한 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구조예요. 근데 자, 일반 분양 세대가 2,500세대예요. 게다가 지방이에요. 여기 미분양 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미분양이 나면은 시공사가 막 공기 때문에 공사 기간 40개월 이렇게 잡아놓잖아요. 그리고 40개월 내에 못하면은 지체상금도 물어줘야 돼요. 막 공사를 하고 일반 분양이 돼가지고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반 분양 계약이 안 돼가지고 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시공사가 부도 나요, 그냥. 그냥 부도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삽을 못 떠요. 자, 이렇게 삽을 못 뜬 지 2년 된 현장.
금융비용가 한 달에 12억씩 나갑니다. 금융비용.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주비 대출도 해줘야 되고, 각종 대출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이주비 대출이거든요. 이주비 대출이랑 그다음에 영어권자, 청산자들에 대한 수용자격 보상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가요. 이것들이 몇 천억대로 나간단 말입니다. 몇 천억대로 돈이 나가는데, 이 이자를 갚으려면 원금을 빨리 깎아야 되잖아요. 수입이 있어서 원금을 깎아야 되는데, 깎으려면은 그걸 해야 돼.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분양을 못 하는 거예요, 아예. 시공사랑 합이 안 맞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비례율이 한 달에 0.1%씩 떨어지게 되면 한 달이면 1.2%고, 1년이면 1.2%고, 2년이면 2.4%고. 2.4%가 엄청난 돈이거든요. 거기 그 현장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고려하면은, 이 받아들이는 조합원들과 소통이 중요한데, 특히 소통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나 스스로, 조합 임원들 스스로 너무 많은 그 기대 혹은 이렇게 잘 될 거야 라는 꿈을 너무 많이 심어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만 하면 떼돈을 번다? 요새는 그러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비례율이 떨어진다는 거 미리 꼭 아셔야 되고, 그 알을 조합원들한테 우리 그나마 빨리빨리 해야지 최대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 라는 거를 충분히 이제 주입을 시키고 조합원들과 공유를 해야만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이런 불상사. 누구나 흔들리게 돼 있어요. 나 맨 처음에 조합장님, 당신이 이거 내 돈 2배 불려준다고 해서 내가 동의했는데 이거 당신이 보상해 줄 거예요? 참, 100이면은 무조건 10명은 나와요, 그런 분들. 야, 내가 조합장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이것밖에 없나? 라는 굉장한 실망을 안게 되는 포인트죠. 그런데 비율이 떨어진다는 이 추세, 이 큰 그림, 이 파도의 흐름 같은 거를 대부분은 모르니까,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맨 처음에 나온 숫자와 뒤에 나온 숫자가 다르질 수 있다는 거를 일반 조합원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요거를 꼭 그때그때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조합원들의 관심을 갖게 하시고 절대 목소리 큰 소수가 장악을 하게 만들지 말아야 해요. 이 위기는 무조건 옵니다. 위기는 언젠가 오게 돼 있어요. 항상 오게 돼 있어요. 관리차분 때 되면은. 당연히 이 소수분들이 진짜 공명심을 가져가지고 진짜 부패하고 무능한 조합원들은 비판받아야 마땅하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제가 보면은 이 조합에 임원을 하는 분들은 이 지역사회에서 영향을 끼치고 이 지역사회에서 오래 거주해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 때 이미 동의를 받아가지고 내가 추진위원장, 조합장으로 선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어느 날 갑자기 외부 투자자가 와가지고 내가 조합장 하겠다라고 하면 안 찍어줘요. 왜? 우린 지역사회니까. 이 지역에서 오래 살고 명망 있는 분들이 다 조합장을 하게 돼요.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조합원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상처를 받아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임원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앞장서서 나가실, 특히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그런 분들 마음 같아서는 이런 걸 잘 조심해서 꼭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제가 지켜드릴 수 없으니까 스스로 이걸 잘 아셔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잖아요. 얘네가, 근데 민주주의의 그거라고 허점이라고 하죠. 다수결이 무조건,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은 결정을 하지 않아요. 어느 날 이상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선동이 돼가지고. 그러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가장 위험해지는 기구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다수결의 가장 큰 한계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2번 분들하고 대의원분들이 진짜 특별히 더 열심히 잘 이끌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잠깐만요. 아직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조금 5분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 부분 하고, 대의원의 이사회부는 별로 안 많으니까요. 5분만 쉬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시간, 제가 말이 너무 길어졌던 것 같아요. 원래,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도 총회를 하고 있네요. 여기 오신 분들 다 원했던 주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1회 강의를 1회성으로 한다고 들어가지고 여기 저 임원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 고민하다가 이 주제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여기 이제 이 주최 측
예, 뭐, 질의를 여러 가지 남기시면 아마 대답을 잘 해 주실 수도 있고, 뭐, 제가 시간이 나오면은 질의 한번 응답 받을 테니까, 그때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제 또 이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숫자, 그렇게 뭐, 다 법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다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한계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총회의 한계를 먼저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너는 이걸 하면 안 돼 라는 거를 먼저 알면은 나머지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설명드리는 거였어요. 절차적인 한계, 법리적인 한계로서 강행규정 위반 한 건, 의사결정 대상될 수 없는 한 건, 요것들이 절차적, 법리적 한계라고 한다면은 실질적 한계들이 가장 더 큰 문제다라는 거를 아까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그러면 얘네가 뭔데, 좀 더 이제 뭘 할 수 있냐, 아니면은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럼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몇 가지만 특징을 한번 지어보자 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사회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총회에서는 다시 내가 가결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최고 의사결정기구니까. 반대로 이사회 대의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을 총회에서 부결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상정만 조합원들이 모아서 뭐 기록을 딱 뒤져보니까 대의원회에서 야, 이 말도 안 되는 업체 선정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했네? 이걸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뭐 총회를 소집 요구를 해가지고 총회를 개최해서 부결시켜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진짜 법적인 내용인데 총회의 소집관자는 조합장입니다. 조합장이 소집을 할 수 있는데 대의원의 3분의 2 또는 조합원의 5분의 1이 소집 요구자 대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5분의 1이 다 일일이 뭘 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한 명을 선정해서 소집 요구자, 발의자 대표라고 해요. 발의자 대표를 여기는 선생님으로 정해서 나는 이 선생님께 위임을 한다. 이 발의에 대해서. 그럼 다 연명으로 쭉 써가지고 제출을 하면은 이분이 발의자 대표로서 소집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집 요청이 들어오면 조합장은 2개월 내에 반드시 총회를 열어야 돼요. 그 안건에 대해서. 그 안건을 열어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받게 강제할 수 있는 겁니다. 주민제한권이에요. 주민제한권. 우리 일반 대한민국에서 보면은 주민제한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도시정비법에서는 몇 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써놨어요. 총회 소집 요구에 대해서 대의원 3분의 2, 조합원의 5분의 1로 돼 있는데 해임의 경우에는 10분의 1로 또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아까 총회에서 임원 해임할 때 25% 동의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일단 해임 발의 자체는 10분의 1 연명만 있으면 돼요. 자, 아무 관심 없는 사람도 이 사람 해임 총회가 개최됩니다 라는 소식을 받게 되면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흠집을 내는데 필요한 인원은 전체 조합원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금방 모으잖아요. 500명 중에 50명만 모아서 불만 있는 분들, 이 비례율 떨어진 것에 대해서 불만 있는 분들 금방 모으면 그거 금방 하거든요. 10분의 1만 모아서 해임 발의 딱 올려버리면은 이 해임 발의가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은 법적인 거긴 한데 여러분이 이제 부닥칠 고난 중에 하나여가지고 이 해임 발의가 가장 무서운 이유는 발의자 대표 가치가 이 안건에 한해서 직접 소집도 할 수 있고 총회 책자도 보낼 수 있고 직접 의장에 대해서 가결 선포도 할 수 있어요. 요 3분의 2 조합원 5분의 1 발의의 차이, 이것과 얘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숫자 10분의 1과 5분의 1 차이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임원 해임의 경우에는 소집 자체를 해임 발의자 대표가 모두 할 수 있다는 거. 발의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총회 소집부터 총회 책자 발송하는 것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책자가 발송되냐면요. 조합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직은 못 보실 수 있는데 우리 조합에서는 총회 책자를 발송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총회 조합원들이 막 연락이 와요. 총회 책자가 발송됐다고. 그리고 문자가 막 와요. 문자 메시지로. 자, 해임 총회가 개최되었으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단에 무슨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 발신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은 조합원들은 이 조합에서 이거 하나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르르 가가지고
의사정족수를 성사시켜버리죠. 자, 전체 조합원의 50%만 출석을 안 하면은 개회 자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나는, 이 조합 임원들 훌륭한데 왜 니들이 해임시키려고 그래? 일단 부결표 행사할래. 라고 하면서 막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의사 정족수에 산입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 비대위를 도와주는 꼴이 되기도 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말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한데,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원 해임은 10분의 1 발의로 너무 손쉽게 해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임원 해임 발의의 경우에는 발의자 대표가 조합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소집 통지부터 조합 개최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가결 선포. 자, 해임되었습니다. 땅땅땅 치고 자료 다 가지고 잠적해버리죠. 그러면 이제 조합장은 나는 왜 해임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붕 뜨는 거예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이거예요. 조합원들의 소통과 관심이 제일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변호사로서 법률 전문가이지만 법보다 중요한 게 저거 같아요. 그 조합원들과 얘기를 잘하고 조합원들의 의사를 잘 모아야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대의원회. 자, 총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의 총회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걸 할 수 있다. 정해진 거, 안 좋은 거 빼고 많은 걸 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를 찍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게 내용이니까. 약간 가벼운 내용이에요.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우리 도시정비법은 뭐라 써져 있냐면은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반드시 대의원회를 구성해야 되고요. 대의원회의 인원은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주택 재건축 이 빈집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수가 100명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대의원회에서 안 해도 돼요. 그 업무를 이사회가 대신 의사결정까지 하게 됩니다. 이건 또 예외적인 사안이니까 원칙으로 이렇게 아시면 돼요. 100명 이상인 조합에서는 10분의 1 이상이 대의원이 되어야 한다. 역할이라고 써져 있어요.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대의원회는 모든 안건을 조합원들한테 다 줘가지고 조합원 총회에서 가결하면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의원회라는 어떤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선임을 해가지고 이 대의원에서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도정법은 대의원회가 모든 걸 대행할 수 있다고 하지 않고요. 대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써놨어요. 그냥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관 변경, 자금 차입,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기한.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변경, 정비사업 조명관리업자 선정 및 변경, 조합위원회 선임과 해임, 사업시행 계획과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들이에요. 너무 중요한 안건들은 10분의 1, 조합원 10분의 1이 임의로 정하면 안 되고 무조건 전체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법에서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히 한 가지 설명이 필요한 게 뭐냐면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이게 이제 도정법 45조 1항 5호인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예산으로 미리 정해놓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조합에서 1년의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예산 수립 계획. 우리 올해 2026년도에는 이러한 사업비가 필요하고 이런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지출 항목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수입이 예상됩니다. 수입 항목도 적혀 있겠죠. 이런 예산을 미리 편성하고 나면은 예산만 편성이 되면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고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으면은 무조건 조합원 전체의 총회가 필요하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산으로 정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다 계약 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산으로, 그래서 이게 중요한 안건이에요. 예산에, 예를 들면은, 저는 변호사니까, 명도 소송 계약으로 예산을 50억을 잡았어요. 이거 예산 다 쓰는 거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다 이제 가결시키면은, 여기서 남는 거는 다음 연도로 2월 됩니다. 다 쓰는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50억의 예산을 잡아놓으면은, 이 50억짜리 계약은 대의원에서 그냥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51억,
안 돼요. 50억으로 잡아놨으니까 50억의 범위 내에서는 계약 체결의 권한이 대의원회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의원회에서 살짝 이제 약간 부패가 발생하면 이런 게 부패가 되는 거거든요. 예산으로 미리 정해놓으면 좀 넉넉히 잡아놓는 거죠, 예산을. 아니면 예비비를 뭐 한 100억 잡아놓고 예비비는 전용이 되니까 예비비를 전용을 시켜가지고 원래 사실 뭐, 어떤 용역계약, 특히 이제 뭐 너무 들쑥날쑥한 여러 용역계약들이 있는데 뭐 그걸 하나를 지적하기엔 좀 그러니까 어떤 용역계약의 예산을 80억을 잡아놓고 실제로 다 쓰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제 맡겼는데 대의원에서는 그냥 80억 풀로 다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예산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대의원이 의사결정을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건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으로 정해놓으면은 계약 체결 권한이 대의원회로 넘어간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의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했는데 부결됐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못하냐? 아니에요. 총회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의원회는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로부터 권한을 대행하는 거잖아요. 대행한다는 게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 야, 너 대신하지 마, 내가 할게. 라고 하면은 그 총회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법적으로 좀 중요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은 내용이에요. 이제 이거는 좀 법적인 내용이어서 법적인 부분인데, 우리 대법원은 아까 대의원은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무조건 구성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의원들이 뭐 사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얘기도 없이 이사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자기 아들, 딸한테 진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렇게 하면은 조합원의 자격이 없어지잖아요. 대의원의 기본 전제, 그리고 임원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은 당연히 조합원일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조합원이어야 대의원도 되고 이사도 되고 조합장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대의원이 어느 날 보니까 뭐 이사 가셨어요. 혹은 돌아가셨어요. 라고 하면은 정신 차려보면 10분의 1이 미달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법원이 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에서 미달된 대의원의 의결은 무효라고 판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해서 막 엄청나게 많은 안건들을 가결시켰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대의원의 정족수가 미달한 게 나중에 사후적으로 밝혀지면은, 그동안 했던 모든 이 대의원의 의결들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 누가 문제 걸면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대의원의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왜 대의원들이 자격이 없어지는 거를 왜 관리를 못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의외로 대의원에는 빵꾸 나는 경우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조합원, 예를 들면 조합원 500명 중에 50명 대의원이라고, 10분의 1이니까 50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되잖아요. 이 정적수 부족의 문제를 생각해서 좀 넉넉하게 뽑아놔요. 조합원 500명 중에 한 10%가 50명이고 여기에 플러스 10에서 60명 정도 뽑아놔요. 미리.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뽑아놓는데, 대의원에는 어떤 식으로 의결하냐면은 이게 마찬가지로 반상회처럼 조합 사무실에서 대의원들을 모셔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꼭 참석하지 않아도 서면결의 참석으로도 그 안건에 대한 가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직접 안 오시고 서면결의를 제출하는 분들도 많고, 직접 참석 요건이 없어요. 아까 총회에서는 전체 조합원의 10분의 1 혹은 20%, 10분의 2가 직접 참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대의원은 그런 요건이 없어요. 그래서 대의원에 개최합니다라고 회의 자료를 딱 보내면은 막상 앉아 있으면은 오는 전체 대의원 60명 중에 한 4-5분밖에 안 와요. 나머지는 다 서면결에서 제출하거든요. 그래도 다 가결이 돼요. 근데 어떤 대의원분들이 이제 이 가결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몇몇 분들은 안 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냥 뭐 바쁘셨겠구나, 아니면 여행 갔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의원분들이 나 사임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사임서를 내니까 아는데, 돌아가셔서 상속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경우에, 혹은 매매하신 경우에는 이걸 알 방법이 없어요. 대의원들이 저 이거 팔고 나갑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가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돌아가시는 분들 내 죽음 예상하고 돌아가시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시간 금방 가거든요. 대의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이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 대의원이 부족한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이런 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보니까 큰일 났다. 대의원이 우리 조합에 원래 60명 있었는데 12분이 뭐 사임했거나 매매했거나 돌아가셔가지고 혹은 징여해가지고 대의원이 부족하게 됐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원칙적으로는 총회를 개최해서 대의원을 따로 선임을 해야 되는데 대의원의 보궐 선임은 못해요. 대법원에서 정족수가 부족한 대의원에서는 보궐 선임도 대의원회가 할 수 없다는 게 판례이기 때문에 보궐 선임도 대의원에서 못해요. 총회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총회에서 대의원의 보궐 선임을 위한 안건 하나를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냐? 임시 대의원, 그러니까 임시 이사의 법리가 있어요. 민법에서는. 자, 임시 이사의 법리가 뭐냐면은 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후임 대의원 혹은 후임의 선정될 때까지는 이 사람을 대의원의 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법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사임하신 분, 매매하신 분, 징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자, 당신 비록 조합원 자격은 없지만 임시 대의원으로서 후임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는 자격을 유지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 자료를 이 의사결정 자료, 대의원의 자료를 주면 돼요. 이게 왜 문제되냐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조합 위원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이 관계가 좋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서로 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의원들이 집단 반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반발의 형식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집단 사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60명의 대의원들이 대의원회를 하루 앞두고 서로 이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이제 싸우는 경우가 은근히 있거든요. 나중에 가면은 그러면은 자, 40명이 다 저쪽 대의원, 조합장, 친조합장. 그 다음에 20명은 조금 이제, 마음에 안 들어, 조합장이. 그래서, 근데 40명이 대다수니까 40명이 다 가결되잖아요.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다수결의 논리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집단 사태예요. 대의원 60명 중에 우리 정원이, 10%, 그러니까 500명인 조합에서 정원은 50%지만 이 60명이라고 제가 가정을 했었잖아요. 60명의 대의원 중에 20명이 집단으로 사퇴해버리면은 대의원이 정족수가 부족하는 사태가 일시적으로 발생해요. 이렇게 대의원을 무산시키는 시도가 굉장히 많아요. 모든 조합에서.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집단 사퇴했으니까 일단은 우리, 그래도 40명이 다, 우리 편이니까 40명 다 동의하면 어쨌든, 나머지 20명이 있든 말든 우리 다 가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안일하게 그냥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법원에서 이거 무효라고 봐요. 왜냐? 그 40명이 다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대의원의 구성은 법에서 정해 있는 10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10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은 상태의 대의원은 전원 동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불상사를 대비할 방법이 조합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그렇지, 집단 사퇴하면은 대의원 그러면 어떡하지? 다시 뽑아야 되는데 총회에서 지금 당장 내일 당장 해야 되는 안건에 대한 가결을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에 빠지는데 이런 사태를 해결하는 게 또 판례가 또 나온 거죠. 집단 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의원들에 대해서 임시 대의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러니까 후임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로 대의원의 자격을 주고 이 사람들에게 의결권을 보장해 주면은 그걸로써 대의원은 정족수가 구성된 거로 보겠다, 간주하겠다. 는 그런 임시 대의원의 법리를 사용한다. 이런 법리가 있어가지고 정족수 관련해서는 요거 하나 꼭 기억해 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총회가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요. 현실적인 문제로는 대의원의 정족수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임시 대의원의 법리가 있다. 요걸로 해가지고 정족수 부족, 그러니까 의사 정족수 부족은 해결할 수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어렵죠. 이사회. 그냥 이제 이사회 임원분들 이제 차기 임원분들이니까 사실은 임원분들이 이제 잘 알아야 되는 내용이긴 해요. 자, 도시정비법은 되게 간단하게 정해놓고 있어요.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자, 이 명수도 안 적어놨어요. 도시정비법은 시행령에서 비로소 3명 이상. 조합원들이 많은 경우에는 6인 이렇게 식으로 써놨거든요. 일단 법 자체는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라고만 해놓고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소유 거주 요건이에요.
이게 계속 강화되고 있어요. 소유 뭐 5년, 옛날에는 뭐 1년 직접 뭐 사는 게 1년이면 됐었고 이랬는데 이제 3년, 5년 이렇게 길어지고 있거든요. 왜 하고 있냐면은 외부에서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조합원들이 이제 많아요. 이런 분들이 임원을 하게 되면은 단기 투자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자건축의 기본 취지는 뭐냐면은 도시정비 사업의 기본 취지는 불량 노후화된 건물을 살았던 여기 계셨던 원래 있던 주민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새 집에서 살아보자.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이잖아요. 다 20년, 30년씩 사신 분들이 뭐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겠지만 옛날부터 터전을 잡고 계셨던 분들이 새 집을 지었고 살아보자라는 목적으로 결성됐는데 외부 투자자가 끼는 순간 이 단기적인 눈에 보이는 반짝 오를 수 있는 이런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임원을 하게 되면은 조합이 굉장히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입법적으로도 아예 소유 거주요건을 강화시켰어요. 최소한 조합장 하려면 5년은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 구역에서 뭘 알고 뭐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 지역에 있는 현지인으로서 아는 사람이 조합장 임원을 해라. 이런 입법 취지로서 넣었는데 너무 당연한 이 입법인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회는 다음 각고의 사무를 집행한다는 표현을 썼죠. 자, 집행기구예요. 의사결정기구는 대의원의 총회고 이 사회는 집행기구이기 때문에 집행한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특별히 이제 이사회에서 임원에 대해서 얘기할 부분은 이 조합장 유고의 경우와 임원 선관주의 의무입니다. 조합장은 상근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합장을 할 거면은 하실 분이 있으시면은 다른 직업을 가시면 안 돼요. 조합장은 상근으로 정관에 넣어놨어요. 물론 어떤 조합은 상근으로 안 넣는 조합도 있어요. 내 직업이, 뭐, 어떤 조합 같은 경우, 모 조합은 삭제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조합장님이 그거예요. 이사장이에요. 뭐 이사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은행장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 건물의 은행장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 조합 사무실을 차려놓고 은행장 하는 거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은행장을 하면서 나는 조합 월급 안 받아도 돼. 근데 겸임을 할래. 라고 조합원들도 설득하면은, 뭐 그 조합장을 상근하지 않는 조건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요. 일반적으로 조합장은 상근으로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그거는 조합원들이 보기에도 당연히, 우리 조합장이 투잡 뛴다라고 하는 거는 좀 뭔가 불성실하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장, 그리고 상근이사, 뭐 총무이사나 관리사 이런 상근직들은 무조건 상근을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이사들은 비상근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 상근을 해야 되는 조합장님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거나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딱 표적으로 돼가지고 조합장님이 해임됐다라고 한다면은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자를 이제 정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조합장이 유고 상태인 경우에는 나이 순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상근이 있으면 상근 이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신하고 상근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조합장의 직을 대신한다. 이렇게 적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조합장 유고 상태에서 조합장의 직을 기꺼이 대신하는 분도 있지만 대신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상근해야 되니까. 자, 조합장은 상근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조합장님이 유고가 됐어요. 내가 그 다음 나이 순으로 내가 직무대행자 하래요. 그럼 나 뭐 회사 그만두고 여기 올까요? 그거 어렵잖아요. 그럼 나는 직무대행자 못합니다. 그럼 그 다음 사람한테 내려가요. 막 쭉쭉 내려가는데 어떤 분은 나 조합장 무서워서 못하겠어. 혹은 어깨가 무거워서 못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사와 조합장의 차이는 너무 크거든요. 책임의 차이가 너무 커서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임시조합장 선임 신청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이거는 굳이 왜 얘기하냐면은 조합 집행부가 공석이 되는 경우에 집행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집행기관이 없으면은 조합 사업이 멈추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시공사나 협력업체에서는 조합장의 직인이 필요해요. 자, 조합장의 직인을 찍어줘야 우리가 뭘 합니다. 의사결정기관인 총회나 대의원에서 다 의결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조합장 도장이 중요한 게 협력업체 입장이거든요. 이 의사결정은 우리 내부 조합에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외부 기관에서, 외부 협력업체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조합장이 도장을 찍어줬냐 안 찍어줬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법인 등기사항 보면 조합장이 등기부에 딱 찍혀 있잖아요. 조합장 누구누구. 대외적으로 이 조합장이
우리 조합의 최고다. 이 권한을 대표할 수 있는 자다. 이 사람이 도장을 찍어줘야 외부 제3자 입장에서는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 집행부가 공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정지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해임 같은 거 조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해임 한 번 되면은 새로운 조합장 선출될 때까지 1, 2년 금방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례로 이제 폭락하게 되는 거죠. 임시조합장 선임 신청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여러 조합원분들이 법원에다가 우리 지금 조합원이 공석이니까 새로운 조합장 선출할 때까지 이 총회 절차를 거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법원에서 아무나 한 명 빨리 해달라. 임시로 조합장을 선임해달라. 그럼 그 조합장이 자기가 이제 이 공백을 메우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 방식으로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할 필요가 없이 많은 조합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봐서 그래요. 지금 조합이 집행부가 공석인 경우에 어떡하지 서로 막 싸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임시조합장 선임 신청하는데 이거는 조합원 한 명만 해도 되는 거예요. 한 명이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10명이 신청해도 되고 법원에다 신청하는 거니까 법원이 내용 보고 야 이게 심각하다 빨리빨리 임시조합장 선임해 줘야 되겠다. 결정을 바로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한 달 이내에 내려주거든요. 한 달 이내에 내려주면은 그리고 임시조합장으로 선임되는 사람은 보통은 변호사예요. 이 재개발 쪽을 많이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수긍을 해요. 이 사람은 그래도 뭐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객관적으로 일을 처리해 주겠지라고 믿게 되니까 뭐 임시조합장 선임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조합전문 관리는 실익이 없습니다. 실익이 없다. 기억에서 지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이에요. 임원의 선관주의 의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오늘 아까 뭐 최고의사결정기구 뭐 얘기했고 다 뭐 대의원회가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에 이런 해결 방안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임원의 선관주의 의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조합과 임원의 관계는 이제 민법상 위임 관계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임원분들은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되는 겁니다. 투표를 행사해서 내가 조합의 임원으로서, 조합장으로서, 이사로서, 감사로서 하나의 직책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이런 임원분들은 민법상 선관주의 의무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거를 부담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민법은 이런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임원들이 혹시라도 임무를 해태해서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무시무시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임무를 해태, 나는 열심히 막 업무를 하는데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대놓고 나쁜 짓을 하면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겠지만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실수를 하는 경우에도 임무 해태가 되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굉장히 드문데 하나의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사업에 반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업에 반대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영업권자분들, 그러니까 소유자나 세입자가 아닌 영업권자분들이 있어요. 영업권자분들은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내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도시정비법은 수용재결 신청이라는 신청이 들어오고 나면은 무조건 60일 내에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법에서 정해놓고 있어요. 이 기간을, 60일이라는 기간을 늦추게 되면은 15%의 이자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조합장님이, 조합장님이었어요. 신길동 조합장님이 수용재결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내용 증명으로 조합에 도달했는데 이거를 이제 까먹고 책상에 두고 그냥 묵혀놨어요. 2년이 지났어요. 그 2년이 지났는데 하필이면 그 수용재결 신청한 청산자, 그 권리자가 100억 정도 되는 자산가 같단 말이에요. 이자가 15%, 1년에 15%니까 30억의 손해가 났어요. 조합에서. 이게 늦는 바람에. 법원에서 이거 조합장으로서 임무를 해태해가지고 조합에 30억 손해가 났으니까 손해를 배상해. 3억 손해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실제로. 자, 조합 임원의 자리가 유의해야 될 게 이거예요. 단순히 나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여기 왔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봉사해야지. 좋은 취지죠. 근데 그냥 봉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꼼꼼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한 노력도 해야 되고 도시정비법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억울하죠. 나는 조합에 봉사하려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나의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이렇게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근데 그런 경우가
결국은 누군가 시비를, 비대위라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 땐 다 그런 거 하나, 사사건건 다 시비를 걸거든요. 이거 날라왔는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한두씩 다 물어봐요. 이거 우리 얘네한테 맡기면 40억인데 왜 50억짜리 계약 체결했어요? 다 이제 사사건건 문제 삼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업무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누락하지 않고 처리하면 돼요.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은 이 조합사업이라는 게 협력업체만 해도 100기가 넘게 됩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은. 보통 뭐 전체 공사비가 한 1조 정도가 되니까 사업 규모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협력업체가 들어오고 많은 전문가 집단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합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거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조합 임원분들은 이거 혼자 안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은 내가 임원이니까 내가 앞장서서 뭘 다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랑? 조합원들과 소통 중요하죠. 조합원들한테 근데 물어볼 수는 없어요. 전문적인 내용을. 그렇죠? 조합원들과 소통을 하되 조합원들은 여러분들이 대표를 해서 임원을 하는 거니까 조합원들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여러 전문가 집단, 협력업체, 특히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설계자, 그 다음에 뭐 시공사 혹은 변호사 이런 사람들한테 충분히 물어보면서 소통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